다양한 나이, 다양한 전공, 관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 오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슬기로운 지식 한잔 하실래요? 제21회 과학의 끝 지금 시작합니다. 오! 해야 되는 분위기인데요. 네. 오늘도 각자 자기소개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노이만입니다. 컴퓨터와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은 나포스입니다. 마크입니다. 국제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마케팅과 창업에 관심이 많은 젠젠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쓸데없는 것에 관심이 많은 난나입니다. 네, 다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 잘 지냈어요. 저 요즘 캠핑에 빠져가지고 캠핑장들 막 찾아보고 캠핑 장비들 막 알아보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이제 자연 속에서 이제 힐링할 생각하니까 이번 주도 가거든요, 주말에. 그래서 너무 요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로망 중 하나가 캠핑카 사는 거예요. 캠핑카는 좀 비싸고. 근데 네. 그 약간 요즘엔 개조해서 차박.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차박이라고 해요? 그 캠핑카 말고 차 있잖아요. 약간 SUV 이런 차 뒤에다가 트렁크에다가 이제 침대 깔고 해가지고 자는 걸 차박이라고 해요. 밖에 할 때 박? 아니요, 1박 1박 할 때. 1박 2일. 차에서 잔다, 숙박한다 해서 그런 차박하는 사람들은 이제 화장실만 있는 곳에 가서 화장실이나 이런 기본 시설이 있는 데 가서 이제 주차장이나 이런 데 세워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고 먹고 하는 거죠. 따로 캠핑장 안 가고. 저는 꾸준히 명상하고 있거든요. 그 명상, 코끼리 매일 명상이라는 어플로 하고 있어요. 그 해미네스 님이 이제 해주는 그런 어플이고 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플이더라고요. 근데 그 어플로 명상한 지 벌써 2달 넘고 한 3달째 돼가고 있는데 그 매일매일 명상을 다른 걸로 해주거든요. 매일 명상이라고 해가지고. 명상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축복 명상이란 걸 했어요. 거기서. 축복 명상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축복 문구를 읽어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뭐 행복하기를 이런 식으로 축복 문구를 읽으면서 명상을 하는 건데 그걸 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났어요.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뭐 남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막 기도하고 이런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요즘엔 잘 안 가거든요. 뭐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잘 안 가게 됐는데 옛날에 교회 갈 때마다 뭐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여유가 없지 않았나. 너무 나만 생각하고 내 미래만 생각하고 달리지 않았나라고 해서 이번 축복 명상을 하면서 되게 눈물이 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더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참회의 눈물인가요? 참회는 모르겠고 저번에 나가고 나서 저의 사이코패스는 아니에요, 여러분. 장난입니다. 네. 저는 저번 주에 제가 창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좀 본격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계속 작성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한 5일 동안 하루에 한 3, 4시간씩 자면서 정말 그 일에만 몰두를 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재밌고. 근데 어제는 제가 그 시험 기간이라서 과제 때문에 밤을 샜는데 너무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사람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템이에요, 혹시? 말해도 될까요? 영업 기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오로지 패널 분들과 또 오로지 청취자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중장년층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미랑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오로지 패널들이 이제 튜터가 되는 거예요. 아직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저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너무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 젠제님 자기개발 에피소드도 하셨잖아요, 오로지에서. 네네.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궁금하신 분들은. 맞아요. 저는 학교 수업 자료를 만드는데 저의 약간 숨겨진 재능도 좀 찾은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이 사실 일이 2배고 막 너무 할 것도 많아서 빨리 계약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온라인 수업 자료를 만드는 게 은근히 또 재밌는 것도 있더라고요. 수업 여러 가지 툴도 사용을 해보게 되고. 그래서 저번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1학년 같은 경우는 아예 못 와봤거든요. 입학식도 못하고. 그래서 학교를 좀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우리 학교에서 제가 막내기도 하고 그래서 탈을 쓰면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제가 얼굴 안 보이면 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탈을 쓰고 동물 탈을 쓰고 학교를 막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애들도 보면 좋아해줬으면 좋겠네요. 이번 화에서 제가 읽어드릴 댓글은요. 차재훈 팬클럽 영호님께서 작성을 해주신 댓글입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3시간 내내 오로지와 함께했어요. 쭉 1.2배속으로 해놓고 정주행 중. 특히 미스터리에 대한 이야기 듣는 거 너무 재미있었어요. 유유. 저도 꿈 자주 꾸거든요. 근데 그나저나 자주 꾸신다는 군대 꿈에 내재된 심리가 너무 궁금하네요. 또 새로운 에피소드 오면 들으러 올게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의 출근길에 오로지가 자그마한 즐거움이 됐다고 하니 정말 기쁩니다. 항상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현재 저희의 공통 주제는 미스터리입니다. 그동안 마크님은 삶, 난나님은 꿈, 나폴스님은 사이코패스와 범죄에 대한 미스터리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저 노이만이 과학의 끝이라는 주제로 과학의 발전과 미스터리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몸소 느껴보신 적이 언제인가요? 저는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볼 때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는 달을 보고 있으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는 인간이 저렇게 먼 곳까지 가서 발자국을 남기고 왔다는 것이 너무 경이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50년 전에 말이죠. 패널분들은 언제 과학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인터넷 쓸 때요. 인터넷을 쓰면은 지구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실시간에 소통을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바로바로 뭔가 검색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용할 때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6학년 이제 사회 수업할 때 역사의 변화에 따른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핸드폰 같은 경우도 옛날엔 전화기, 그 전화원이 막 전화 꼽아주는 형태에서 이제 집에 있는 집 전화기가 됐고 지금은 이제 핸드폰을 쓴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쓴다, 이런 것처럼 시대의 흐름을 하는데 과학기술이 사실은 사회를 꽤 많이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애들도 와, 옛날에 전화가 저렇게 됐어요? 막 이렇게 옛날 전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돌려서 하는 전화, 이런 거 버튼 누르는 전화도 애들 잘 몰라요. 이런 거 볼 때 정말 많이 변하고 있구나 느끼고 있죠. 왜 우리는 그거 있잖아요. 전화 받으면은 새끼손가락이랑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펴고 3개의 손가락을 접고 받는데 요새 애들은 그냥 스마트폰 받는 식으로 휴대폰을 잡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어플 모양을 왜 이 모양인지 모르죠. 통화 수화기 버튼 말하는 거죠. 선생님 왜 이 모양이에요? 이런 애들도 많아지고 있고. 스마트폰이 네모난 모양이니까. 그리고 저희 문서 작성할 때 저장 버튼 보면은 디스켓이 나와 있잖아요. 저장 버튼에. 그거 모르는 친구들도 요즘 되게 많더라고요. 디스켓 본 적 없는 애 많을 것 같은데. 그거 플로피 디스켓이잖아요. 맞아요.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 디스켓 수업도 했어요. 더 큰 디스켓 알아요? 플로피보다 좀 더 큰 거 있어요. 플로피보다 큰 게 뭐예요? 플로피가 2개 있어요. 저는 몰라요. 아니, 플로피인데 여기서 X세대. 이렇게 나오네. 플로피가 손바닥만한 게 있고 엄청 큰 게 있어요. 네모난 거. 몰라요? 이게 286이나 486에 쓰는 건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286, 486 세대세요? 두 동료가 386인 것 같아. 486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아. 엄청 큰 디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플로피 디스크, 그 다음에 CD고. 저는 과학 발전을 정말 느꼈을 때가 제가 그 삶이란 무엇인가 주제 준비하면서 느꼈거든요. 그때 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에피소드를 들어보시면 더 좋겠지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인간이 하나의 우주를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 예로서 이제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생물을 프로그램으로 완벽하게 구현했는데 인간이 하나의 우주를 만들 정도의 기술이 발전했다는 걸 보고 와, 과학이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앞에서 스마트폰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나왔으니까 제가 딱 처음에 생각이 났던 거는 인바디 기계예요. 인바디 기계를 이렇게 딱 잡으면은 그게 내 몸을 분석해서 단백질, 수분, 뭐 지방, 근육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주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네, 현대 과학은 지난 수백 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탐사선은 이미 태양계 밖을 벗어나 성간 우주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가도 하루가 걸리는 먼 거리이죠. 우리는 우주의 탄생과 역사에 대해 알고 있으며 우주를 둘러싼 시간과 공간에 대한 법칙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기본 입자를 찾았고 이들이 가지는 신비한 성질에 대해서도 알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것을 더 알게 될까요?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희 오로지 팟캐스트를 통해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미국의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의 저서 불가능은 없다에 나오는 내용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미치오 카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그의 저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책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을 추가할 때 제 사견이 아닌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였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는 누구일까요? 간단하게 알아보고 갑시다.
미치오 카쿠는 어린 시절부터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들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을까? 빛보다 빠른 우주선을 만들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우리의 몸을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빠져있던 미치오 카쿠에게 본격적으로 물리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일은 1955년 4월에 일어납니다. 바로 천재적인 이론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죽음이었죠. 아인슈타인의 사망 소식이 전 세계에 전해졌을 때 미치오 카쿠는 불과 7살에 불과한 어린아이였지만 그가 죽었던 날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날 신문에는 아인슈타인이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연구 노트 사진이 크게 실렸는데요. 노트에 적혀있는 난해한 방정식을 보면서 이 시대의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조차 풀지 못하는 문제란 대체 어떤 문제일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이기에 아인슈타인조차 풀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그 문제라는 것이 모든 물리 법칙을 하나로 통일하는 만물의 이론, 영어로 하면 Theory of Everything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생애 마지막 30년 동안 추구했던 세상의 모든 힘을 하나의 방정식으로 설명하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꿈에 커다란 자극을 받아서 그때부터 물리학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미치오 카쿠는 이미 고등학교 시절 차고에서 230만 전자볼트짜리 입자가속기를 완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버드 대학의 장학금을 받으며 입학합니다. 이후 하버드 대학을 수석 졸업한 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뉴욕 시립대학교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끈이론과 우주론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치오 카쿠에 져서 불가능은 없다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의 서문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바로 불가능은 상대적이다 라는 말입니다. 패널분들은 불가능은 상대적이다 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어떤 의미일 것 같으신가요? 불가능은 상대적이다라는 뜻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은 생각하기 나름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불가능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불가능이 아닌 가능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예로서 옛날에 이제 지동설, 그러니까 지동설 처음에 주장할 때 그땐 천동설이 주였는데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하냐 불가능하다 했을 때 이게 정말 이론이 확인되고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걸 밝혀졌잖아요. 그때 만약에 이건 불가능해 라고 끝냈으면 불가능이었지만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하는 순간 그게 진짜가 된 것처럼 불가능은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추가하자면 그 마음가짐에 따라 달려있기도 하지만 그 역량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도 내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뭐 지금 저희처럼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가능이겠죠. 하지만 저희는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우리한테 스페이스 X처럼 우주선을 쏘는 거와 일론 머스크한테 그거는 다른 거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사실은 불가능은 달라진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 역량도 불가능 가능의 범죄에 속하지 않나요? 내 역량이 이거밖에 안 돼 하면 거기서 불가능이 생기는 거고 내 역량은 이 정도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순간 그때는 또 불가능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건 마음가짐의 문제인데 마크님이 지금 우주선을 쏠 수 없잖아요. 이건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내가 만약에 더 빨라질 수 있어. 내가 목표가 오로지 5,000명인데 이러한 불가능이야 하는 거는 마음가짐인 거고 이거가 아닌 이제 실제 내 역량은 다르게 보이는데 이해되시나요? 제가 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마음가짐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서 불가능에 도전한다고 해도 제가 말했던 아까 미치오 카쿠 그분처럼 못한다는 거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너무 깊게 들어가고 싶진 않은데 나폴스님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냐 없냐를 본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내가 만약에 할 수 있다고 마음 먹고 정말 노력하면은 3, 4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이 관점에서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크가 말하는 건 이거 같아요. 저희가 한 뭐 100년이나 200년 전에는 뭐 로켓을 쏜다는 거는 뭐 일반 상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나사나 뭐 일론 머스크나 뭐 스페이스 X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일반인도 로켓을 쏘는 시대다 보니까 우리도 한번 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지 않나. 나폴스님도 네. 쏘실 수 있으세요. 아니 저는 못 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불가능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뭐 교육을 통해서 애들을 바꾸겠다. 혹은 뭘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아인슈타인처럼 훌륭한 뭐 노벨상을 받겠다. 이건 불가능이라고 봐요 저는. 마크는 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점에서는 이거 불가능 상대적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그 사람의 관점, 그러니까 태도에 달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일단은 우리 과학은 100%는 없다고 보잖아요. 뭐든지 100%는 없다고 보고 그랬을 때에 저는 어쨌든 그래도 99%면 거의 100%라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1%에 도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결국 저는 시대를 바꾸는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1%를 가능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마크님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나폴스님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10,000명의 나폴스 중에 1명은 아인슈타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없다고 봐요. 저는 없다고 봐요. 아니 그러면 1조만 명의 나폴스님 중에 1명은 아인슈타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는 가능하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생긴 거고 그 시기에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누군가의 꿈에 대해서 되게 너 이거 허무맹랑해 불가능이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경솔하고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한 발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폴스님이 경솔하고 오만하다는 건 아니고요. 10,000명 중에 1조 10,000명 중에 1명은 할 수 있으니까. 이 현장이 바로 상대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과학의 성각자들은 끊임없이 불가능에 도전해오면서 물리학과 화학 영역을 넓혀왔으며 그럴 때마다 과학자들은 불가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정의해야 했습니다.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오슬러는 이런 세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한 세대에 통용되던 철학은 다음 세대에서 불합리해질 수 있고 과거의 바보 같은 생각은 청정 내일의 지혜가 될 수 있다. 그럼 패널 분들이 생각하기에 현재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과학기술에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전 시간여행이요. 왜냐면 시간여행이 가능했으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안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여행이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여행도 이따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 기대된다. 저는 죽지 않는 거. 불사. 불사. 네.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잖아요. 이제 진시황대도 도전을 했고. 그래서 전 그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저는 그 과학 기술이라기보다는 그 우주의 끝을 아는 거, 우주의 정말 끝을 아는 게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빅뱅을 발견하면서 우주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발견을 했어요. 이제 빅뱅 이론이 뭐 간략하게만 설명하면은 하나의 점, 하나의 응축된 에너지에서부터 이제 빅뱅이 터져서 우주가 발생했다고 우리가 그런 이론을 알아냈는데 여기서 불가능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 하나의 점, 하나의 응축된 에너지 이전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걸 아직 못 알아냈거든요. 그게 이제 빅뱅의 한계점인데 그거는 정말 우리가 알아내지 못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것의 정말 시작, 그 빅뱅의 이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요. 공간이동, 순간이동. 여기서 저희 집까지 그냥 1초 만에 쑥 가고 싶어요. 저는 약간 가능되기보다는 무협지 보면 경공술이라고 해요. 경공술. 무공이 높은 사람일수록 빨리 뛰고 축지법처럼 더 빨리 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레벨이 있는데 가장 높은 레벨이 이제 하늘을 뛰어다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맨날 그 중국 영화에 그렇죠. 타다닥한 소리랑 와우장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불가능이 없다고 했으니까 마크님처럼 젠제님이 소림사 들어가서 끊임없이 연습을 하면 허공답보도 가능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허경영 씨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10,000명의 젠제니 와도 안 돼 이거는. 저 약간 동의해요. 초능력도 사실 가능할까 좀 궁금하긴 해요. 요즘 막 그 엑스맨이 사실 그런 거잖아요. 뭔가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어느 날 초능력을 가진 인류가 생겨나는 거. 저 또 그거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 우리 저번 시간에 사이코패스에서 프로파일링도 하긴 했는데 그게 정확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냥 정말 너의 목소리가 보여? 그것처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파악할 수 있는 거. 그건 좀 쉽게 될 것 같은데. 저도. 진짜요? 왜냐면 심리 같은 경우에는 뇌를 연구하다 보면 나올 것 같고 반대로 초능력 같은 경우에는 기계로 그걸 대체하거나 아니면 정말 생물학적 그런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겠지만 드래곤볼처럼 에너지를 이렇게 퐁 쏘는 게요? 뭐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미치오 카쿠는 책에서 불가능한 정도를 3가지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1부류 불가능으로서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물리학의 법칙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들입니다. 이런 종류의 불가능은 21세기에서 22세기 안에 어떻게든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공간이동이나 반물질 엔진, 텔레파시, 염력, 투명한 물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 제2부류 불가능에서는 물리법칙의 위배 여부가 아직 분명치 않은 것으로서 만일 위배되지 않는다면 수천 또는 수백만 년 후에나 실현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시간여행, 초공간여행, 웜홀, 타임머신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웜홀이 뭐예요? 웜홀이 뭐냐면은 혹시 영화 인터스텔라 보셨어요? 인터스텔라에서 어떤 홀을 지나가서 반대로 나오니까 그 우주를 통과한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주가 사실 우리가 차원의 개념을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고 1차원 시간에 살아서 4차원 시공간에 살아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차원의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주는 우리보다 더 고차원으로 되어 있고 알고 보면은 책 한 페이지처럼 이렇게 접힐 수도 있고 펴질 수도 있다는 게 우주 이론인데 그 이론에 따르면은 우주가 책 한 페이지처럼 접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끝과 끝을 접어가지고 슉 통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워홀인 거예요. 아니 근데 공간 이동하고 텔레파시 염력이 그 물리 법칙에 위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실제로 공간 이동은 이미 구현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시간 이동이지만 지금 현재 원자나 분자 입장에서의 시간 이동은 현재 구현된 기술입니다. 세 번째 제3부류 불가능은 현재 알려진 물리학 법칙에 위배되는 것들인데 놀랍게도 여기에 속하는 항목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먼 훗날 이들이 가능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물리학의 근본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연구기관과 예지력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간이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치오 카쿠는 순간이동을 21세기에서 22세기 안에 어떻게든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제1부류 불가능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순간이동은 이론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대 기술로도 이미 광자, 원자 수준에서의 실험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단 이것은 물질의 실질적인 이동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정보가 이동하는 것인데요. 잠시 뒤에 이에 대한 설명을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이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1993년에 IBM의 찰스 베넷이라는 과학자가 원자 규모에서의 순간이동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1997년 인스부르크 대학의 연구팀이 최초로 자외선 광자를 순간이동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1998년에는 칼텍의 연구팀이, 2004년에는 비엔나 대학의 물리학자들이 광자를 순간이동시키는 데 역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미국 표준기술연구소의 물리학자들은 더 나아가서 광자가 아닌 원자를 순간이동시키는 데 성공시킴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했죠. 순간이동은 더 이상 SF 소설이나 영화에만 나오는 사이언스 픽션이 아니라 이미 실험을 통해 검증된 기술인 거죠. 순간이동이 등장하는 소설이나 영화 중에 좀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저 도라에몽이요. 아, 어디로든 문으로 네, 어디로든 갈 수 있더라고요. 전 닥터 스트레인지. 그 어떤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순간이동하는 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순간이동을 했는데 거기에 무슨 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리 인간인가? 그렇게처럼 순간이동 돼버린 장면이 기억나요. 플라이 그 되게 그로테스크하지 않았어요? 인간이랑 합쳐져가지고. 제가 본 장면은 무슨 관 같은 데 들어가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근데 알고 보니 관 안에 실수로 파리까지 들어간 거예요. 융합이 돼버려요. 그래서 파리에 있는 유전자랑 그게 합쳐져가지고 지식돼가지고 이제 파리 인간이 되는 딱 그 장면이 기억나요. 저는 점퍼. 되게 유명한 영화죠. 그럼 순간이동의 원리를 설명드리기 이전에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크님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마크님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또 과학에 관심 있는 문과생으로서 상대성 이론을 문과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후려쳐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상대성 이론은 인간, 행성, 은하 크기의 거시세계를 다루는 이론입니다. 순간이동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 빛의 속도는 일정하며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자면은 시간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건너뛰고 지금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 빛보다 빠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과 공간은 속도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이론입니다. 우선 공간이 속도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차를 타고 고속도로에 시속 100km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노이만 님도 차를 타고 시속 100km로 제 옆에서 차를 타고 달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노이만 님은 제가 보기에는 0km로 달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제가 100km로 달리고 노이만 님도 100km로 달리니까 제가 노이만 님의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노이만 님이 100km로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속도에 따라 공간이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100km로 달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100km로 달리고 있으니까 그 속도에 따라서 공간이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상대적인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시공간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것은 시간과 공간이 다른 개념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개념이란 것을 발견했는데요. 아인슈타인 이전에 우리는 뉴턴의 이론을 바탕으로 중력을 이해했어요. 서로 다른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질량이 더 큰 물체가 작은 물체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지구의 질량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게 끌려서 중력이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지구가 원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구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게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기존에 있던 이 중력 이론을 깨버렸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이 나눠져 있지 않고 하나의 시공간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공간의 왜곡으로 인해 중력이 발생하고 시간도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침대 매트리스가 있어요. 거기에 각각 사과와 볼링공을 올려놓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사과는 무게가 적게 나가니까 사과를 올려놓은 곳에서는 매트리스가 조금만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볼링공은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사과에 비해 매트리스가 더 움푹 파여져 있겠죠. 이 매트리스가 움푹 파인 거를 시공간 왜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시공간은 더 많이 왜곡되게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하나 더 나가볼게요. 사과가 만약에 볼링공 옆에 있다고 가정하면은 볼링공이 무거워서 그 매트릭스가 움푹 파이니까 사과도 그 움푹 파인 곳으로 들어가겠죠? 이게 바로 중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지구 중심으로 도는 것은 달보다 지구가 더 무겁기 때문에 그 시공간 왜곡으로 달이 들어와서 달이 지구를 도는 거고, 반대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은 태양이 있는 시공간 왜곡에 지구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그에 비해 너무나도 작은 존재니까 지구에 완전 붙어있게 되는 거고요. 제가 아까 중력을 설명할 때 시공간의 왜곡으로 인해 중력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즉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중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평평한 매트리스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그 매트리스의 끝과 끝을 이동하는 것과 반대로 또 다른 매트리스는 중간에 움푹 파여 있어요. 그 매트리스의 끝과 끝을 이동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릴까요? 당연히 움푹 파인 매트리스를 이동하는 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그 움푹 파인 곳만큼 길이가 더 길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다 가야 되니까요. 따라서 시공간이 왜곡된 부분을 지나가면 시간이 더 느리게 가는 거예요. 지구의 시간과 목성의 시간과 태양의 시간이 각각 다르게 흘러가는 거죠. 목성이 지구보다 크고 태양이 목성보다 크니까 지구보다 목성에서 시간이 더 느리게 가고 목성보다 태양에서 시간이 더 느리게 가는 거예요. 이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네, 마크님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순간이동의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순간이동이라는 단어에서 순간의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0인지 아니면 아주 짧지만 시간이 걸리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물체가 사라짐과 동시에 다른 곳에서 나타난다면 걸린 시간은 없는 것이겠죠. 사라짐과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이때의 순간은 없다, 즉 0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순간이동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마크가 잘 설명해 준 것처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때문인데요. 이 이론에 의하면 어떠한 물체도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거리를 시간이 걸리지 않고 이동했다는 것은 빛보다 빨리 움직였다는 건데 빛보다 빠른 것은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고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순간이동에서의 순간이란 반드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어야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순간이동의 개념도 반드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순간이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은 물체 그 자체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서 순간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물체를 가속시키면 시킬수록 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에 가속을 위해서는 큰 힘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이론으로 계산하면 무게 50kg의 물체를 아주 짧은 시간에 빛의 속력에 가깝게 가속시키려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에 몇십 개의 버금가는 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힘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 빛의 속력에 가깝게 가속시킬 수 있는 힘을 만들었다고 해도 이 경우에 사람을 순간이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이런 큰 가속도를 견딜 수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물체 자체를 가속시켜서 보내는 것이 아닌 물체를 빛 에너지로 바꾸어 보내는 방법입니다. 자, 물체를 순간이동시키려면 물체를 이루는 물질과 그 형상을 보내야 합니다. 방금 첫 번째 방법을 통해서 물체를 그대로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 대안이 물체 자체가 아니라 물체를 빛 에너지로 바꾸어 보내는 것입니다. 빛은 질량이 0이고 가장 빠른 속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물질을 빛 에너지로 바꾸는 데 필요한 과학적 공식이 있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E는 mc의 제곱이라는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공식입니다. 빛 에너지는 질량의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물질을 빛 에너지로 바꾸었다면 여기에 물체의 형상 정보를 넣어서 마치 레이저 빔을 쏘듯이 보내는 것이죠. 그런 다음 목적지에서 빛이 원래의 모습으로 재조합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을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공식에 따라 에너지로 환산해 볼까요? 환산해 보면 메가톤급 수소폭탄 1000개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우리 몸에 해당하는 정보의 양도 엄청나게 많은데 사람 몸의 원자 개수는 10의 28제곱개나 됩니다. 이 정보를 초당 테라비트급의 엄청난 전송 속도로 보낸다 하더라도 수억 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또한 어떤 것을 순간이동시킬 때 그것을 구성하는 원자의 위치와 움직임까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순간이동의 모태가 되는 양자역학에서는 이 둘을 한꺼번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즉, 위치를 알면 속도를 알 수 없고 속도를 알면 위치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제가 만약에 이동을 하고 싶으면은 제가 그 빛으로 분해가 돼가지고 그 빛처럼 이렇게 이동을 했다가 이제 원하는 위치에 가면 다시 사람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신기하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아까. 불가능한 게 사람의 이제 원자에 대한 이제 양자역학적 정보가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 원자 개수는 10의 28제곱개가 됩니다. 그 데이터량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뭐 컴퓨터 기술로는 거의 보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정도 아주 작은 미세한 거는 현재 기술력으로 가능하지만 인간같이 복합적인 원자로 구성된 사람 같은 경우는 힘들다. 네, 그렇죠. 그런 거죠, 맞죠? 네. 아메바 이런 애들은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뒤에서 설명할 텐데 저희 현재 순간이동 기술을 연구 중인 이제 과학자가 원자나 분자까지 성공을 한 상태고 아마 수세기 이전에 뭐 DNA나 아니면 단세포 생물 정도는 보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움직임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움직이는 것과 아메바가 움직이는 거랑 같은 1초에 움직이지만 그 아메바한테는 엄청난 거리를 제가 움직인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1초에 다리를 1m를 움직인 거랑 그 아메바가 1초에 0.00001mm를 움직인 거를 봤을 때 걔 입장에서는 저는 거의 순간 이동에 가까울 만한 거리를 이동한 거겠죠. 제 말은 뭐냐면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 나는 아메바에 비해서 순간 이동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기준을. 근데 그러면은 이게 이동이 가능하면은 내가 이동하고 싶은 좌표만 있으면은 정말 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리는 상관없긴 한데 아무래도 속도가 빛의 속도 이상을 낼 수 없다 보니까 아마 몇 광년 되는 거리 이 정도면 이렇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우주적인 단위에서 다른 행성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게 순간이동이라고는 볼 수 없죠. 왜냐면은 빛의 속도니까 엄청 멀리 떨어지는 행성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순간이동시킬 때 그것을 구성하는 원자의 위치와 움직임까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순간이동의 모태가 되는 양자역학에서는 이 둘을 한꺼번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즉 위치를 알면 속도를 알 수 없고 속도를 알면 위치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뉴턴의 고전역학에서는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원리적으로 가능하지만 양자분리학에서는 이 둘 모두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따라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 순간이동 기술은 또다시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 이게 양자역학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둘의 모두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뭔 소리야라고 할 텐데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양자역학에서도 이게 뭔 소리야 이해가 안 되잖아. 이렇게 과학자들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냥 이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거지 이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정상적인 건데 인간의 사고방식이 이를 이해할 수 없는 거지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다 라고 과학자는 말하고 양자역학 자체가 원래 듣기에는 이게 뭔 소리지 하는 게 양자역학이에요. 근데 실제로 양자역학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정말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양자역학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자역학이 뭐냐면은 그냥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양자역학은 원자, 분자 등 미시적인 물질 세계를 설명하는 현대 물리학의 기본 이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 행성 등의 거시적인 거를 관측하는 그런 이론이잖아요. 반대로 이제 양자역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작은 원자 단위의 그 미시적인 것들을 관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 이 두 개가 이제 현대 물리학의 주를 이루는 개념들입니다. 두 개가 각각 이제 거시 세계와 미시 세계를 관측하는 거죠. 그 양자역학이 좀 미시적이라면 거시적인 거는 무슨 역학이에요? 거시적인 건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이 다 가능하죠. 그래서 그 상대성 이론이 미시와 거시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양자역학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상대성 이론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경제로 보면 미시경제학이랑 뭐 거시경제학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네. 비슷하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거 두 개를 다 통합하려고 했는데 그걸 결국에 풀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관통하는 그 가장 본질적인 물리학 법칙을 알려고 했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